자, 시작을 해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번 시간은 이제 사회과 교육론이죠, 그죠? 일단 시험에 합격을 하시려면 사회과 교육론 틀리시면 안 됩니다. 사회과 교육론 틀리면 일단은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사회과 교육론은 정말 실수로 해서 하나 정도 틀리면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그 이상을 틀리게 되면 거의 시험에 안 되신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사회과 교육론은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 경제는 포기하셔도 돼요. 어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경제 다 틀리고도 합격을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일단 제작을 세우실 때, 한 과목에 일단은 최대한 나와봐야 다른 과목은 한 4문항, 3문항에서 한 5문항 정도밖에 안 된다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교육론이 제일 차지하는 비중이 크죠.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제일 비중이 크고. 그래서 이게 교육론 같은 경우는 제대로 공부를 안 해놓으시면 2차 때도 굉장히 먹어요. 그래서 2차 때까지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 정리를 좀 해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교육론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한번 보시죠. 어제 잔소리를 좀 많이 했었는데, 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간단히 하면서 합시다. 어제는 많이 했으니까. 일단 기본 강의 목표는 중요 기본 개념하고 주요 개념 습득에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외우지 말라고 했죠. 1, 2, 5달은. 1, 2, 5달은 일단 개념을 입에 익히는 게 중요하지. 일단 이걸 억지로 암기를 하게 되면 1년 공부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많이 읽고 입에 그냥 자연스럽게 익혀서 뉘앙스를 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달마다 전략이 좀 다릅니다. 3월하고 4월은 일반화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하는 거고, 5월달, 6월달은 기출 분석하고 출제 예상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 8월부터는 하게 되는데, 7, 8월부터 9, 10월까지는 기본적으로 이론 정리와 문제를 활용하는 걸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년 정도 하게 되면 저랑 강의 시간에만 하게 되는 회독수가 한 7회에서 8회 정도까지, 많으면 10회 정도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회독수는 일단 문제가 안 되죠.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얼마나 복습을 꼼꼼하게 하시느냐. 네,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까지 해놓은 온라인 특강들이 쭉 있습니다. 그게 3페이지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필요하신 과목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보완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1, 2월달에는 무리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한번 들어보고 어떤 내용이 있다 확인 정도 하시고 굳이 뭐 크게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보면 3주차부터는 목요일 저녁 시간에 질문과 답변 시간, 상담하고 복습 시간 이런 걸 좀 간단히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좀 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공부는 좀 무리 없이 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음가짐은 읽고 한번 다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아시겠죠? 마음가짐은 1월달에 어떻게 할 것인지, 1년 어떻게 보낼 건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차별 학습 영역이 쭉 나와 있는데, 사회과 교육론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육학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사라든지 이걸 좀 대충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사실은 교육 철학하고 교육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 맥락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교육 과정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육사하고 교육 철학에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사회과 교육론도 사회과 교육의 역사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역사를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사회과 교육론의 기본 구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회과 교육론의 기본 구조는 크게 4가지로 나눠집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면 사회과 교육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목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론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주 내용이 어떤 조직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졌느냐. 이 조직 원리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골격은 뭐냐면 이 내용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한테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교수 학습 방법이 세 번째 교육이 돼요. 교수 학습 방법이. 그래서 모든 교과를 통틀어 사실은 수업 모형이 제일 발달된 교과 중에 하나가 사실 사회과입니다. 사회과 내에서는 특히 역사나 지리에 비해서도 훨씬 더 수업 모형이 발달되어 있는 게 일반사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학습 방법을 좀 잘 익혀 두시면, 나중에 2차 하실 때도 편하니까 잘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평가라고 하는 구조예요. 근데 이 목표 내용 교수 방법 평가라고 하는 건 이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게 돼 있죠? 나중에 교육학 공부하실 때 아마 들어보실 텐데 이거 탄료라고 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만든 거예요.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 구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탄료가 만든 기본적인 구조를 대부분의 모든 교과가 이걸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탄료의 이제 후예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 최근입니다. 최근에 이제 탄료의 후예들은 어떻게 했냐면 탄료의 기본 골격에서 이걸 거꾸로 이렇게 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2015 교육과정에서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백워드 설계죠.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백워드 설계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이제 교육학 공부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지만 그냥 기본적 이야기를 하면 일단 왜 가르치는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될까? 이 두 가지가 질문의 핵심이에요. 왜 가르쳐야 되지? 그러니까 왜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왔다면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지? 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르쳐야 되지 하면 과정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이제 과정평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 구조예요. 사회과 교육론은 또 이 구조를 가집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제1장 역사적이죠. 역사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시건 총론이라고 적어두시면 돼요. 사회과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총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회과 교육 목표잖아요. 그죠? 그 다음 3장에 보면 우리나라 사회과 교육 과정인데 이건 내용입니다. 내용 조직 원리. 내용 조직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교수학습 방법. 그럼 여기는 이제 수업 기법하고 수업 모형이 나옵니다. 수업 기법과 수업 모형. 그 다음에 이제 제5장에 보니까 뭐 나옵니까? 사회과 평가죠. 여기까지가 이제 사회과 교육 내지는 모든 교과 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말고 이제 사회과 교육의 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제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수업 전문성. 제6장이 바로 교사의 수업 전문성이에요. 이제 일반 사회 쪽은 수업 전문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떨어졌는데 오히려 교육학 쪽은 요즘에 수업 전문성에 대해서 굉장히 논문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업 전문성에 관해서 이제 논문도 많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어떤 역량 같은 것도 많이 묻게 되고 예,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에 보시면 이제 다문화 교육 나오죠. 다문화 교육은 범교과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범교과 주제. 혹시 범교과 주제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범교과 주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과가 다루는 주제 이 뜻입니다. 교육과정에서. 그러면 일반 사회와 관계되는 범교과 주제는 뭐 있냐면 다문화 교육, 그 다음에 통일 교육, 그 다음에 양성평등 교육.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양성평등 교육은 이제 관심사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전히 남아있는 관심사는 다문화 교육인데 다문화 교육도 크게 요즘에는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왜 그렇게 됐는지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고 다문화 교육이 요즘에 보면 학교로 따지면 경영학과에서 요즘에 다문화 교육을 해요. 상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육학과에서 보통 해야 되는 문제를 이거 상대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 쪽에서는 오히려 다문화 교육을 좀 관심을 떨어지는 분위기. 좀 웃기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기업들이 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돈을 재정 지원을 기업들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상대에서 중심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한번 봅시다. 사회과 교육은 어떻게 출제되었느냐 그 이야기인데 자, 다시 한번 입에 익혀 봅시다. 사회과 역사는 총론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총론. 사회과 교육의 기본 구조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내야 됩니다. 사회과 교육의 구조를 발견한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과 교육의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가 미국의 역사, 한국의 역사, 그 다음에 사회과의 본질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라는 말을 이제 앞으로 공부하시면 계속 들어볼 거예요. 대학 다닐 때도 아마 이제 본질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본질이 뭐죠, 근데? 뭐 사람들이 가끔씩 그 말 하잖아. 본질에 가깝게 뭘 해라. 그죠? 본질에 가깝게. 제가 나중에 점심 때
의자에다 컵라면을 올려놓고 제가 먹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의자 위에 컵라면과 김치를 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막 먹고 있어요.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런데 그 미쳤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의자의 본질에 맞게끔 제가 의자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래요. 의자의 본질은 뭐죠? 사람들이 앉는 거죠. 그 위에다 뭘 놓고 밥을 먹고 이렇게 장을 벌인다라고 하는 것은 의자의 본질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과 사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본질에 맞게끔 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용 용도에 맞게끔 사용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다른 말로 한다면 특성이라 말도 되고 그 다음에 기능이라 말도 돼요. 그러면 이제 사회과 본질하면 사회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뭘까? 역할이 뭘까? 이게 사회과 본질이에요. 사회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이 뭘까? 기능이 뭘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회과 교육의 목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회과 교육의 목표는 한동안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 이제 다시 이제 나왔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사회과 교육의 목표에서 나온다면 고차 사고력밖에는 사실 나올 게 없어요. 그럼 고차 사고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타 인지하고 비판적 사고력입니다. 올해 출제된 게 뭐냐면 비판적 사고력이 출제됐어요. 그 출제를 한 사람이 비판적 사고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예. 어쨌든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과 목표에서 뭘 꼭 기억하셔야 되냐면 고차 사고력. 요즘에 이제 사회과 교육의 목표로 따지면 이걸 역량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역량. 이 고차 사고력이 있는데 사회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고차 사고력 하는 건 뉴만의 분류에 따르게 됩니다. 뉴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러면 이 뉴만의 분류에 따르면 고차 사고력은 첫 번째 문제 해결력인데 이때 말하는 문제 해결력은 탐구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탐구력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요즘에 이제 창의 인성 교육 많이 이야기하죠. 창의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의사결정력입니다. 많이 들어보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비판적 사고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 메타인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고차 사고에는 이 기본이 다섯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탐구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의적 사고, 세 번째는 의사결정력, 네 번째는 비판적 사고, 다섯 번째는 메타인지. 자, 그래서 이걸 입에 익혀두시고 자세한 의미는 나중에 진도에서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육과정인데, 사회과는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에 전공이 정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육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 어떤 종류들이 있어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사회를 구성하는 영역은 아시다시피 이제 법, 정치, 경제, 사회학,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거 말고도 이제 소위 말하는 뭐가 들어가냐면 인문학. 인문학이 뭐죠? 인문학에는 뭐 있나요? 문사철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문사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사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문학, 그 다음에 사는 역사죠. 그 다음에 철은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사회과 교육의 이제 주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로 구성돼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그냥 우리가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직하는 원리, 구성 원리가 있을 거예요. 조직한다, 구성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교육을 하기에 적합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배워왔던 과정들이 전부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져 온 거죠. 그래서 이 조직 원리, 구성 원리의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유명한 게 환경확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동심원 확대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건 다 필요 없는 이야기고요. 환경을 확대시켜 나가서 교육과정을 만든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어떤 제목이 어떻게 되냐면 제목이 처음에는 나의 이웃,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국가, 그 다음에 세계, 이런 식의 제목이 달리는 거예요. 제목 자체가 이렇게 환경이 확대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게 환경확대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선형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선형 원리. 요즘엔 좀 정리가 됐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중액교육과정, 나선형 원리, 나선형 교육과정, 학문식 교육과정 이게 막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거의 엉망이다시피 했는데 나선형 원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개념을 이거는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반복과 연속이죠. 반복과 연속. 그래서 예를 들면 초등학교 때도 경제를 배웁니다. 그죠? 초등학교 때도. 그런데 이 경제적인 내용은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배웁니다. 내용을. 그냥 계속 똑같은 내용을 반복 연속인데 깊이 있게, 깊이와 폭이 달라지죠. 깊이와 폭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반복 연속으로 배우는데 더 깊어지고요. 깊이가. 그 다음에 배우는 범위, 폭이 더 넓어집니다. 이게 나선형 원리예요. 초등학교 때 조금만 공부했다가 나중에 중학교 가면 좀 더 많이 공부했다가 고등학교 가면 더 많이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얘네들을 통합을 하자.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요즘에 많이 강조되는 거죠. 융합의 원리, 통합성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지역화의 원리인데, 지역화의 원리는 초등을 빼고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요즘에 이제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까지. 그래서 지역의 내용을 다루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역화 원리는.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이 있으면 경기도 지역의 내용을 다루자. 지역의 내용. 자, 이 원리에 따라서 이제 내용을 조직하고 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교육과정의 조직 원리가 됩니다. 시험에 해마다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조직화된 내용을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겠죠. 이제 가르치는 기법하고 그 다음 수업 모형입니다. 그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수업의 절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민주주의를 어떻게 가르칠 거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토론을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토론을 활용해서 민주주의를 가르치자고 했는데 토론은 그냥 기법이죠. 뭐가 없냐면 절차와 순서가 없어요. 절차와 순서가. 그러니까 수업 모형은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절차와 순서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칠 때 어떤 순서와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까?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수업 모형이에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업 모형 절차가 전개되는 가운데 활용되는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방법입니다. 상호작용 방법. 수업 기법은. 그래서 그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하시고 거기 표에 보면 사실 개념학습, 일반학습, 탐구학습, 그 다음에 가치 수업 모형, 논쟁 문제 수업 모형, 의사결정 수업 모형이 되어 있는데 교육하기 위해서 지금 비교를 해보시면 나중에 교육학 공부하실 때 어떤 수업 방법이 굉장히 용어가 힘들어요. 그런데 일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수업 모형이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전부 다 컨텐츠가 앞에 붙어 있죠. 수업에서 다루고 있는 컨텐츠를 앞에 갖다 붙였어요. 사실을 다루면 사실학습이에요. 일반화를 다루면 일반학습이에요. 탐구를 하면 탐구학습이에요. 그냥. 가치를 다루면 가치 수업이에요.
논쟁 문제를 다루면 논쟁 문제 수업이에요. 의사결정 문제를 다루면 의사결정 수업이에요. 근데 제일 이제 이상한 놈이 한 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협동학습이죠. 협동학습. 이 협동학습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협동학습은 모든,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이 협동학습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사실을 학습할 때 협동학습으로, 개념을 학습할 때 협동학습으로, 탐구를 할 때 협동학습으로. 그래서 협동학습은 오히려 수업 기법에 좀 더 가깝습니다. 수업 기법에. 어떤 모형의 절차가 있긴 하지만 수업 기법이 좀 더 가깝다. 자, 수업 기법은 뭐라고 했죠? 교사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발문. 제가 여러분들 계속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수업 기법이다. 자,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개념학습, 사실 개념학습 부분이 좀 많이 보입니다. 그죠? 꽤나 많이 보입니다. 20년대에도 표시가 안 됐는데 올해도 사실 출제가 됐어요. 거기도 하나 더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개념학습은 20년도 시험에도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 수업 모형 나오죠. 그 다음에 논쟁 문제 수업 모형이 압도적으로 좀 많이 나옵니다. 표시가.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수업이 있고, 협동학습이 있고, 수업 기법. 거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수업 기법은 요즘에 뭐하고 연계되냐면 사회과 평가 쪽입니다. 그래서 수업 기법 자체가 사회과 평가 방법이 돼요. 왜냐하면 과정평가니까. 그냥 토론을 하는 과정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토론 수업을 하되 토론하는 과정을 평가하게 되니까 사회과 평가와 수업 기법은 과정평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요즘에 수업 기법이 평가하고 연결돼서 시험을 출제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과 교사의 전문성, 수업 전문성이죠. 그래서 수업을 교사가 잘하려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수업 전문성. 자, 일단 나중에 쉬는 시간 받아오시고 이거 좀 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 표를 보시면 단원이 좀 집중을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집중을 하시고 나중에 진도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의 일정은 나중에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본 이론 정리반 교재 참고 교재인데 죄송하게도 아직까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교재가 아직까지 출판이 좀 안 됐어요. 3월 달에 출판이 좀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이제 책들은 나중에 대부분 다 보면 여름에 공부하셨던 책들을 합격을 하고 나면 후배들을 많이 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안 줄만한 책을 좀 만들려고요. 합격을 해도 주기 싫어하는 책을.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조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3월 달에 예, 책을 꼭 나올 테니까 그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나가는 자료는 사실은 지금 쓰고 있는 책하고는 좀 내용이 좀 많이 달라요. 이건 옛날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골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마별 스타일 특강되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제가 개론서로 쭉 강의를 했던 게 나옵니다. 예. 그런데 어제도 이제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개론서 한 권이 지금 현재는 여러분 시험을 100% 이렇게 충족이 안 됩니다. 80%, 90% 정도를.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선택을 하실 때는 교육학도 마찬가지고요. 최소한 내가 시험에 필요한 80%, 90%를 커버한 책을 잘 정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만 나중에 합격이 좀 빨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대비 방향 돼 있는데 일단은 기출 문제는 무조건 옆에 놔두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주부터 기출 문제를 좀 드릴 테니까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 기출 문제를 옆에 두고서 계속 보면서 어디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계속 확인들을 하시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 시작하기 전에도 기출 문제 한번 보고 시작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출문제는 꼭 펼쳐두고 정리하시고, 그 기출문제는 나중에 제가 이제 진도별로 묶어가지고 일단은 자료를 일단 만들 거예요. 지금 진도별로 묶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도별로 나중에 나오게 되면 나중에 그거 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는 일단 자료를 좀 드릴 겁니다. 진도별로.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을 위한 지식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몇 번 드리면, 일단은 빨리 읽고 요약하는 걸 연습을 꼭 해라.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너무 천천히 읽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처음 공부하실 때 그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감이 올 때까지 무조건 빨리 읽고 뭘까 이걸 계속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감이 오고 난 다음부터는 백지 쓰기를 한번 해본 다음에 이거는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것만 좀 집중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꼭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화책 읽을 때 기억하면서 안 읽잖아요. 근데 만화책 읽고 나면 다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니까 이게 똑같은 속도로 읽어도 기억이 잘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한 마음은 좀 읽고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게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공부하는 좀 스킬을 익혀가지고 연습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배경적 지식과 교양적 지식은 제가 중간중간마다 많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례도 좀 많이 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주전공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좀 공부를 많이 했던 게 철학 공부라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철학과 관련된 이야기들, 정치사상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자주 드릴 텐데, 그런 이야기들도 좀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이제 올해 나왔던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문제는 그냥 남들이 모르는데 자기는 그냥 그저 먹는 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소홀히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백지쓰기를 하면서 계속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저는 복잡하게 이제 내용들이 막 복잡하게 펼쳐지는 것들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복잡한 내용이 단순화되어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습관을 들이셔서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시험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략적 학습은 말씀드렸던 이야기고요. 학습 방법은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뭐 백지 쓰기 꼭 하시라. 그 다음 서브노트는 절대 하지 마시라. 특히 당구나 서브노트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라. 당구나 서브노트는 하는 순간 일단 망합니다. 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한 명 예를 하나 더 들면 굉장히 성실한 친구예요. 8월 달쯤 돼가지고 자기 혼자 이제 공부를 1년 동안 저하고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공부하면 좋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다고 해서 자기 혼자 정리하겠다고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8월쯤 돼서 나타났어요. 그 과목당이 바인드가 이만큼 되는 바인드를 다 들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인드를 보여주면서 제가 정리한 겁니다. 이러면서 교수님이 보십시오.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지금 8월인데. 8월인데. 이게 수천 페이지, 거의 1000페이지 넘는 바인드를, 이거 책으로 만들면 제가 볼 때는 한 2000페이지, 3000페이지 나오는 바인드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8월 달에 정리가 끝났다고 해서 들고 왔어요. 그건 본인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서브노트가 아니잖아요. 서브노트는 요약이잖아. 그래서 서브노트는 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복사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백지 쓰기를 하면서 계속 내용을 줄이고 해야 서브노트가 만들어져요. 진짜 서브노트는 시험장에 딱 한 장 들고 가는 거예요. 남들이 바리바리 전부 다 가방에 막 책을 한 10권 집어넣고 시험장에 왔을 때 나는 종이 한 장에 한 2장 들고 와서 시험장에 가는 거죠. 이게 진짜 서브노트지. 그래서 항상 요약 정리하는 거 이거 좀 잊지 마시고, 제가 매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원의 핵심은 이거다. 그래서 이 표현을 좀 적어 보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약이에요. 제가 계속 해드리는 게. 그래서 그 연습들을 좀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페이지 보시면 사회과 경론 지식 구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회과 교육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역사 속에서 뭐가 나오죠?
일종의 역사는 총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회과 교육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목표와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틀을 만든 사람이 교육학에서 타일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근에 이 사람들의 후예들이 이걸 백워드 설계라고 해서 이렇게 다른 방식의 전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5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교수학습 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직 원리도 해마다 꼭 나옵니다. 최근에는 과정평가 학습자 중심, 백워드 설계 이게 강조되다 보니까 매년마다 평가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마다 꼭 한 문제씩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꼭 한 문제가 꼭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기출문제 분석표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양상이 나타납니다. 자, 그걸 꼭 확인하시고, 자, 사회과 교육의 지식구조 4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사회과 목표. 자, 사회과 목표는 당연히 민주시민입니다. 이번에 민주시민성이라고 하는 걸 넣는 문제가 시험에서 출제될 기입형으로. 민주시민적 자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시민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하고 그 내용을 조직합니다. 그 조직하는데 거기 보시면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스코프하고 시퀀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시퀀스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뭐가 나옵니까? 환경 확대법이 나오죠. 경험을 확대시킨다. 그 다음에 나선형 조직원이 나오죠. 그 다음 밑에 보니까 학문적 통합, 교육적 통합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교육과정 구성 원리 나옵니다. 이건 이제 바로 기억합시다. 첫 번째, 환경확대법. 두 번째, 나선형 원리. 세 번째, 통합성 원리. 네 번째, 지역화의 원리.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방법의 수업의 전문성. 수업의 전문성과 관련된 수업 전문적 지식을 우리가 PCK라고 합니다. 수업 전문적 지식을 PCK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교과 내용 지식 이렇게 봅니다. 교과 내용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모형 및 수업 기법 한번 봅시다. 지식의 위계 구조에서 사실 개념 일반 학습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가치 교육에서 가치 명료와 가치 분석, 가치 추론이라는 표현이 있고. 시험에서 가치 교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가치 명료합니다. 이것도 노량진 수험생들 전부 다 공부를 잘못하셔가지고 가치 분석을 열심히 하시는데 가치 분석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잘. 가치 명료화가 더 중요한데 그래서 가치 명료 올해도 가치 명료화가 시험에 출제가 됐고 이것이 논쟁 문제 수업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종합 모형에 종합 모형이 바로 나오죠. 논쟁 문제 의사결정 그 다음에 협동학습 모형 그 다음에 학습 기법을 보니까 발문 역할놀이 시뮬레이션 토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수업 기법으로 등장한다. 최근에 이제 평가가 이제 강조되기 시작하는데 그 평가에서 맨 밑에 보면 이제 수행평가 나옵니다. 그죠? 자, 평가는 앞으로 이제 교육학 공부하셔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이제 정리를 좀 해 두셔야 되냐면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를 위해서 도입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절대평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절대기준을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절대기준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이 절대기준을 뭐로 바꿨냐면 지금 현재 성취기준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죠? 이걸 성취기준으로 바꾼 겁니다. 교육.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 성취기준인데 성취기준은 어쨌든 뭘 해야 됩니까? 과정을 평가해야 됩니다. 성취기준 달성 여부를. 그러면 이 과정평가를 할 때 평가의 방법이 어떻게 되죠? 과정평가를 할 때 평가의 방법이 이게 수행평가예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로 과정을 평가하더라도 뭐가 필요하죠? 측정 도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측정을 뭘로 할 거냐. 이게 두 가지죠. 척도에는 물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평균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척도법. 그 다음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 일반적으로 척도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머릿속에 2015 교육과정 관련지어서는 이렇게 평가를
체계적으로 딱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나중에 정리하실 때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사회과 교육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뭐가 중요하냐, 그런 이야기 좀 말씀드렸어요.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